교육부가 어제 사교육 경감 대책과 함께 소위 킬러 문항 26개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과 과정을 벗어난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던데요.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능 출제를 진두지휘했던 분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성기선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킬러 문항 사례 26개 쭉 훑어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대충 훑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주호 네, 장관은 그동안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공급자로서 네, 깊이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킬러 문항은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저도 평가원장 시절에 노력을 했고요. 네. 근데 그 숫자를 이제 가능한 한 줄이면은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이 좀 늘어나는 그런 구도인데 적정하게는 그걸 줄일 수가 있는데 완전히 제거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수능이 갖고 있는 그 기능상 네. 변별을 해야 되고 등급 간에 등급 컷이 있는데 거기에 네. 맞추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목표 지점이거든요. 예, 예. 근데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난도가 높은 것은 음. 여러 가지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부담도 되고 또 사교육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점진적인 변화와 또 갑작스러운 변화 이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26개 킬러 문항 네. 모두 킬러 문항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동의하세요? 전문가들과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문항들은 모두가 다 어렵죠. 그 아이고, 수능 문항 자체도 지금 다 어렵게 느껴지게 뭐 되는데 그거는 예, 당연히 그럴 것 같긴 예. 하고 아무튼 예. 그렇게 내려면은 근거가 거기에 대한 정답률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고 네, 그렇죠. 또 그 문항 자체가 교과 과정 밖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 네, 사실은 내용 영역이 아니라 이 행동 영역 또는 성취 기준 예, 그 문항이 측정하려고 하는 그 역량이 뭐냐 이런 것들도 분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이 네, 사실은 덜렁 문항만 제시해 놓은 상태라서 네. 그걸 좀 동의를 하기가 쉽진 않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풀이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공교육 교육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교과서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음, 교과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문이 나오거나 예제가 나오는 것인데 예, 대개 교과 과정이라 그러면 성취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역량이 무엇이냐 이러한 능력치 행동 영역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능력치에 해당되는 것 다시 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를 측정하는 게 수능이란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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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EBS 교재가 연계돼 있고 또 관련 지문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교과 과정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판단은 대단히 또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그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난도를 낮추더라도 변별력 유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장관이 발표하기로는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든지 예, 출제위원들이 진정성 있게 평가 문항을 준비한다든지 이러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정말 난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 어떻든 문항 자체가 좀 난도가 좀 낮아지면서도 변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항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 EBS 교재를 활용한 문항도 킬러 문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역대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요. 예, EBS 수능 특강 예, 그 교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음, 한 예를 들면은 2019년 19학년도에 그 불수능을 대표했던 문항 중에 하나가 만류 인력에 관련된 국어 31번 문항인데요. 네,
그 문항은 EBS 교재에 지문들이 다 노출되어 있던 지문들입니다. 아, 거기에 이미 지문이 나와 있었다고? 그럼요. 그래서 예, 예. 뭐 애들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비문학 지문들은 거의 다 예. EBS 수능 특강 교재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그 과도한 지식을 묻는다 하지만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한 새로운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학생들의 문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학이나 이런 건 달리 비문학 지문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익혀지지 않은 문제들, 새로운 지문들을 통해서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문장들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체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교과 과정은 바뀌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네. EBS와의 연계율을 높여서 사교육을 줄이겠다. 교육당국은 계속 이렇게 천명을 해왔던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70% 직접 연계를 했다가 예. 지금은 한 50% 정도 간접 연계를 하거든요.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지문, 똑같은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온 지문을 서로 섞어서 하거나 그 지문에 나왔던 표나 데이터나 예. 이런 어떤 근거들을 서로 간접 연계를 한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 아니라도 유사 지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EBS에 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제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EBS 교재를 만들 때도 이게 교과 과정 바뀌냐 아니냐에 관련돼서 평가원에서 연구원들이 일일이 다 감수를 하거든요. 예. 감수해서 통과한 자료를 수능 교재로 쓰고 수능 교재 연계를 70%까지 하라고 했으면은 수능 교재에 나온 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얘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고난도 문항을 출제할 때 EBS 교재 연기를 해야만 되고 그래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던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2022학년도 수능 수학 미적분 29번. 네. 이번에 이 대학에서나 배우는 테일러 정리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라고 봤는데 당시 수능이 끝난 뒤 평가원은 뭐라고 했냐면 네.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교육과정 범위 내의 문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아니 이게 왜 말이 이렇게 서로 달라야 되는 겁니까 이게?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영역을 하나의 방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부분에 서로 견해 차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 주장의 핵심은 그게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이냐 또 연습을 해서 되는 문항이냐 아니면은 수학과와 같은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해서 나온 역량을 가지고 하는 거냐의 차이인데 네. 기본적으로 그때 평가원의 입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그 성취 기준을 도달한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전문가들과의 논란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출제 근거라든지 성취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 법안이라고 하는 그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은 출제 의도 자체는 교육 과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정답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교육부는 그 킬러 문항 그 사례를 공개하면서 정답률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EBS 기준의 정답률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부는 정답률이 30%를 넘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지 않고 그냥 무선적으로 답을 찍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0%잖아요. 그렇죠. 20%를 미치지 못하면은 난도가 높은 거죠. 네네. 30%가 넘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지난 6월 모의 수능에 킬러 문항이 많아서 굉장히 난도가 올라서 사교육을 유발했다라고 한 문제 인식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게 물론 이제 28일 날 정답이 발표되고 최종 결과 발표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제가 아는 지인의 그 아이도 국어를 만점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 국어는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6월 모의 평가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3년 동안의 킬러 문항 사례가 이런 거다. 아니 그거는
고난도 문항이 나와야 수능 체제 안에서 변별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또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것은요. 시민사회단체에서 평가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수능 문항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과정 바뀌라서 자기들 피해를 받았다고 학부모 한 10명 정도가 예. 같이 해서 평가원과 그 쟁송을 벌였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마지막 결론이 났습니다. 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음. 하지만 그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예. 교육과정 바뀌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문항 하나하나를 다 점검한 후에 아하.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난도가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핵심은 그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바뀌냐라고 하는 대학 수준에서 가야 또는 전문가 수준에 가야 풀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그 이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토론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물론 문제를 계속 어렵게 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쟁들 보면은 조금 포인트가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 체제 안에서 학생들이 준비해왔고 평가원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그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 보는 시각 자체를 우리도 한번 교정을 해야 되고 이걸 갑작스럽게 또 털어놓으면은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점이라는 거죠. 예, 혹시 그러면 그 교수님이 평가원장으로 그 계실 때 제출됐던 수능 문제 중에서 킬러 문항으로 꼽힌 것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그게 이제 킬러 문항이다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또 제시한 것을 제가 뭐 하나하나 문항 분석을 하진 않았는데 사실은요. 네. 기본적으로 국어라든지 특히 이제 왜냐하면 영어가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하고 수학의 난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는 그 세 과목 중에서 영어하고 수학이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 예. 영어가 거의 빠지다 보니까 이제 수학하고 국어 쪽으로 이제 그 관심이 몰리고 거기에서 느슨하게 되는 순간 변별을 할 수가 없는 구도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2019학년도에 그 상당히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수능 출제 체제를 이렇게 잘 보면은 그렇게 과도하게 경도됐다고 볼 수 없는 게요. 근데 1차 출제위원들이 들어가면은 초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1차 검토위원들이 현장 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이 문항 하나하나를 분석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하고 2차본이 나오면은 또 한 2주 정도 있다가 2차 검토위원들이 또 합숙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분들은 다 현장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이고 경력 5년 이상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문항 하나를 보고 이건 정답률이 몇 프로 될 것이다. 이건 교육과정 범위 안에 있다. 다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를 그대로 해서 최종본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엉뚱한 문제 또는 한두 사람이 뭐 사교육 시장에서 나오는 문제를 뺏겨낸다든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출제와 검토위원들이 약 600여 명이 그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체제를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네. 시스템을 좀 손보겠다고 하면서 그 출제 합숙 전후에는 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가 자문을 하고 출제 단계에서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킬러 문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런 지금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에서. 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의 이런 구도 속에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수능 출제 기간이 아시다시피 2017년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지금 두 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제 기간이 40일 이상으로 늘어났었어요. 예. 물리적으로 이거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두 세트를 만들지만은 그걸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35일까지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네. 이 35일 동안 두 세트를 만들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요원까지 포함하면 약 800여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고요. 하루하루가 두 세트를 만드는 그 하루하루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교사가 약 45% 참여하고 대학 교수진이 약 55% 참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 교사의 참여 비율도 거의 절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 현장성이 없다고 한 비판을 받기는 어렵다 생각하고요. 네. 검토위원들이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위원회가 하나 들어가서
또 제3자 또 검토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주어진 그 물리적 시간 안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검토위원들에게 이런 킬러 문항이나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그 강조는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뭐 새로운 그게 시스템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예. 지금도 너무 복잡하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는 이권 카르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사례를 들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수능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나 교사가 네.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밝히면서 문제집을 그 아주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암암리에 만들어서 판다든지 혹시 이런 사례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런 사례는 없는데 네. 최근에 뭐 그런 사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은 네. 반드시 서약서를 쓰게 돼 있고 예. 자기가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표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서약서를 쓰고 그걸로 인한 불이익은 자기가 감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그런 서약서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또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자기 값을 올리기 위한 사람들이 예.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사실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평가원은 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법이 다만, 맞는 거죠, 명백히.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 더 염두에 둘 것은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를 들어가기 전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 참고서, 모의고사 자료, 네. 이 출제된 기출 문제들 죄다 들고 들어갑니다. 네. 뿐만 아니라 출제 과정 속에서도 새롭게 나온 문항이 뭐가 있는지 다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출제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문제 없는 문제를 내자 이거인데 그 알겠습니다. 말은 이중 답안이 나오는 문제 예. 그걸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절대 내면 안 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문항을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